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에 있는 1번 지문. 첫 번째 주 전단에 가시면 사례하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사례라고 나오는지 상해라고 나오는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고의다라고 나오면 웅덩이 질식사 사건이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상해다라고 나오면 낙산 비치호텔 사건, 개괄적 과실 사례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1번 지문은 사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웅덩이 질식사 사건입니다. 골프 치러 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위에서 사람이 안 죽었어요.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행위에서 안 죽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던졌는데 그때 익사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즉, 두 번째 행위에서 사망을 한 거죠. 지금 지문을 보시면 설문에서 판례에 의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개괄적 고의에 따라서 전 가정을 하나로 보아서 피고인한테는 살인죄의 기수 책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살인미수죄하고 가실치사죄, 경합범위 성립된다고 나오면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지문 갑시다. 가실범의 주의 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기술하거나 명시하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결과 발생을 애견 및 회피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옳은 지문이죠. 가실범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실범의 본질은 뭡니까? 충분히 애견할 수 있었다. 애견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이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것을 애견을 해야 될 것이고, 애견했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러한 애견 의무,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 질문 갑시다. 찜질방 발안실 사건이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다른 말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다. A라는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셨고 찜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갔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을 출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출입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술을 마신 사람은 맞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보였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술 마신 사람을 출입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주 가시면 원칙에 따라서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판례의 법리고,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 쟁점도 있죠. 두 번째 쟁점은 뭐죠? 후문을 나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시는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의무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 한 잔 더 마시고 발안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랄지라도 가실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질문 갑시다. 좀 지엽적인 조문에 해당이 되죠. 형법 13조를 보시면 고의가 있었을 때 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 즉 가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에서는 가실범 처벌 규정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해설지에도 나열이 되어 있겠지만 실화죄라든지 또는 가실폭발성 물건 파열죄라든지 또는 지문에 있는 가실일수죄라든지 가실교통방해죄라든지 가실치상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가실일수죄 그리고 교통방해죄는 가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틈틈이 암기를 좀 해두시고 불이타 조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가봅시다. 1번 지문 최신 판례고 최신 기출인데, 당한 자, 과연 이 당한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한 자라는 말은 스스로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A라는 학부모가 와서
CCTV를 보여주시죠 라고 요구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CCTV를 의도적으로 훼손을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의무를 태만히해서 훼손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은 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범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과실범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위와 같은 문헌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당한 자다, 당한 자가 아니다, 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지문 가봅시다. 키워드는 정맥주사죠. 일명 정맥주사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게 될 A형, B형 혈액 사건하고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일일이 입회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맥주사 정도는 간호사가 충분히 스스로 놓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7년차 이상의 수간호사예요. 경험치라든지 경력에 비춰봤을 때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의사가 입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직접 놓으면 될 것인데 실습생한테 실시하도록 만들었고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간호사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될 것이지 의사한테는 가실 책임이 부정이 된다.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야간의 당직 간호사다. 근데 지금 피해자였던 환자가 심근경색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바로 당직 의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운영 체계상 당직 간호사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지 의사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4번 지문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연 의사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한다?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의사라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의사라면 이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의사처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을이라는 의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병이라는 의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가지고 가실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누구한테도 적용된다? 의사한테도 적용이 되고 한의사한테도 적용이 되고 치과의사한테도 적용이 된다. 시험에서 의사한테는 적용이 되겠지만 한의사, 치과의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역시 기출이죠.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1번 지문은 신뢰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관련된 지문을 풀어봤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일일이 알기가 쉽지 않다. 가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감속 조치를 한다든지 안전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될 주의무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가실이 인정될 수 있다. 13번의 1번 지문은 원칙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지문입니다. 2번 지문. 자, 이제 정맥 주사 사건하고 비교해야 될 지문이에요. 키워드는 수혈입니다. 수혈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의사가 입회를 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A형 환자한테 B형을 투여를 한다든지 B형 환자한테 A형을 투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라면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일일이 입회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수혈을 했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누구한테? 의사한테도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 사건하고 반드시 비교 정리하시고 3번 지문도 역시 신뢰 원칙에 대한 문제죠. 자동차 대 보행자의 관계다.
자동차 대 보행자의 관계는 신뢰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은 어떤 경우? 좀 전에 봤던 1번 지문처럼 고속도로,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3번 지문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신뢰 원칙을 적용하죠.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이 육교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육교 밑에 있던 보행자는 육교를 통해서 건너간다고 생각할 것이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까지는 예상하기 힘들겠죠. 신뢰 원칙이 인정이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가실 책임이 부정이 될 것이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의사 대 의사의 관계예요. 의사 대 의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신뢰 원칙이 인정이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 갑이라는 사람은 내과 의사, 협진 진료를 하게 되었을 때 신경외과 의사가 협진 진료하는 과정에 진료를 했던 내용을 갑이라는 내과 의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되고 과실 책임이 부정이 돼요. 하지만 수직적 분업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될 것이고 또는 전공의가 되거나 인턴 레지던트가 된다면 전공의 교수한테는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되죠. 지휘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지문을 보시면 여기서 사실관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전문의 또는 교수분이고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을이라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직적인 관계는 맞겠지만 두 번째 주 가시면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서로 대등한 지위, 즉 일종의 수평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 내시경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내시경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 할 때 뭘 주죠? 복용하는 약을 주죠. 그러한 복용하는 약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 복용약을 잘 처방했겠구나. 마취제를 잘 처방했겠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주 가시면 다른 의사의 전적인 가실로 환자한테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을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갑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된 의사 갑한테는 가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14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문제를 갑시다. 14번의 1번 지문은 음봉암 사건이죠. 음봉암 사건은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시면 1번 요지가 있고 2번 요지가 있고 이 지문은 2번 요지에 대한 문제죠. 불을 놓았고 탈출하려는 작은 딸들입니다. 1번 요지는 큰 딸하고 철을 죽인 경우고 2번 요지는 작은 딸들을 막아서 솟아 불태워 죽였을 때 재수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놓았을 때 현주근접을 방하지 않아 막아서 솟아시켰을 때 별도의 살인행위 하나 수개의 행위로 수가지의 범죄가 성립돼버리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2번 지문 가봅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고의범보다 크거나 같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범은 흡수당해버릴 거고 반대로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보다 고의범의 형량이 더 크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가 아니니까 결과적 가중범 하나, 고의범 하나, 별죄가 성립되고 상경관계가 성립된다. 이게 판례의 법리고 판례의 입장이죠.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될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 일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벌써 틀린 지문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들이받았고 상해를 가하게 만들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결과적 가중범이 될 것이고 특수상해죄 고의범이 될 것이다.
특수상해죄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징역이 3년 이상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는 흡수돼 버릴 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가 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지문. 3번 지문은 쟁점이 뭐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죠.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범이어야 될 것이고 기본범죄는 항상 고의범이어야 될 것이고 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든 또는 기수에 이르든 불문하고 어떤 결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한 결과만 발생돼 버렸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바로 기수가 돼버릴 것이다. 이게 쟁점이죠 지금.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강간행위를 했는데 중간에 중지되었어요. 즉 미수라는 거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알지라도 중한 결과 발생으로서 상해가 야기가 돼버렸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가시지상죄의 상경이 될 것이 아니라 강간치상죄,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4번 지문 가봅시다. 이런 지문이 좋은 지문이죠. 20년도 경찰직 시험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재수관계가 인정이 될 것인가? 건조물에다가 불을 놓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방할 고의 하나, 사람을 죽일 고의 하나, 고의 하나에 원칙적으로 제하나, 현주건조를 방하지 않아 살인죄의 상경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상경이 인정이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형법 제40조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 중한죄로 처벌되겠죠. 즉 살인죄의 형량에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 A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A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A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A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A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과실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형법 164조 2항에 따라서 현주건염을 방하 치삭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형량은 사무오가 아니라 사무칠이 돼버려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 여기서는 과실로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을 때보다 더 중하게 처벌돼 버리겠죠. 따라서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될 게 아니라 이걸 지우고 현주건점을 방하치사죄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현주건점을 방하치사죄라는 범죄는 고의 플러스 가실일 때도 적용되고 고의 플러스 고의일 때도 적용되고 이것을 우리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주건점을 방하치사죄하고 살인죄의 상경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더 중한 범죄니까 이건 흡수가 돼버릴 거고 결론적으로는 현주건점을 방하치사죄 일죄가 돼버리겠죠. 일죄가.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설명드리면 기본 강의가 돼버리겠죠. 15번 갑시다. 1번 지문. 여기서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낙산 비치호텔 사건, 개괄적 과실살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해의 고의로 내려쳤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오인을 했고 여기까지 첫 번째 행위. 역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고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를 구분하지 말고 대법원은 정가장을 하나로 보자. 따라서 상해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중한 결과 발생이 일어났으니 상해치사죄 일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틀린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 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급정차를 하게 되면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당연히 충돌해가지고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계도 인정이 되고 애경 가능성도 인정이 되고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가 성립이 돼버리는 경우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3번 지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의? 기본 범죄를 같이 할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다. 상해면 상해, 강간이면 강간. 기본 범죄를 같이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될 것이지 중한 결과 발생을 같이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애경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애경 가능성이 있다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기본 범죄는 같이 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죠. 그럼 4번 지문. 이제 이 법리를 알았으니까 이 사실관계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보시죠. 포인트는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체크를 해뒀어요. 두 번째 주 가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기본 범죄를 같이 하겠다는 공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 범죄가 방하죠.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기본 범죄를 애초부터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저건점을 방하치상죄로 의뢰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지문 갑시다. 16번의 1번 지문. 연소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이 된다. 옳은 지문이죠. 왜? 연소죄의 요건이 뭐죠? 타인이 아니죠. 자기 소유 물건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중한 결과 발생으로서 타인 소유 물건을 불태우는 거죠. 따라서 원래 의도했던 문제는 자기 물건에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하지만 중한 결과 발생이 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앞뒤가 바뀌어서 타인 소유 물건에 불을 태웠는데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 소유 물건을 불태웠다. 연소죄에 해당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 가봅시다. 역시 음봉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음봉암 사건을 변형한 지문이에요.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저 건조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면 현저 건조물 방아치약죄 일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끊으시고 음봉암 사건 중에서 1번 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큰딸과 철을 죽였을 때 현주 건조물 방아치약죄 일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주 가보시면 강치후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강도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강도살인죄 하나. 그런데 강도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로만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현주건조물 방아치죄 형량은 사무칠입니다. 그럼 고의범의 형량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높습니까? 고의범의 형량이 더 중하죠. 높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 하나, 고의범 하나, 별죄 관계가 될 것이고 상경관계에 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지문 가봅시다.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삿대질. 제가 미리 키워드를 체크해 두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동료한테 김치 수육을 어디다가 숨겨두었느냐. 같이 먹자. 삿대질을 하게 되었고 을이라는 사람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빙기계 받침대에 걸려가지고 결국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폭행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이 되려면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인간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무엇도 있어야 되죠? 애경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판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삿대질,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죽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인간계는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삿대질 몇 번 했다고 사람이 죽는 부분, 중한 결과 발생까지는 애견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부정이 되어서 폭행치사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될 것이고 4번 지문 가보시면 법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통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을 혼내줘라. 병신을 만들어라. 허리 밑으로 칼침을 찔러라고 시켰습니다. 상해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상해를 교사했는데 문제는 흉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사람이 무려 20방이나 칼침을 놓아가지고 피해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병이라는 사람한테는, 정범한테는 어떤 고의가 인정된다고? 좀 전에 했잖아.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의, 내심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칼침을 놓았고 흉기 등을 사용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정범한테는 살인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시킨 사람, 갑이죠. 갑은 뭘 시켰습니까? 상해를 교사했는데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경우에 상해의 교사가 될 것인가,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애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해죄의 교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애경 가능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에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본과 정범한테는 살인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역시 경찰직 기출지문이고요. 법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통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사범의 죄책과 정범의 죄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정리하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갑시다. 우연방위 사례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연피난 사건입니다. 우연방위 사건이든 우연피난 사건이든 과연 무죄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또는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을 때 가정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결론만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이론 문제는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사실관계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우연찮은 기회에 긴급피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연방위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우연피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 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연방위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끝에 가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무죄라는 견해에 따르게 되었을 때 적절하지 않는 설명은 무엇인가? 무죄라는 견해, 어떤 견해를 말합니까? 결과반같이 이론론의 입장이죠. 이론론 또는 다른 말로 고전적 범죄 체계론의 입장이죠. 결과반같이 이론론,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좀 이쁘게 하려합니다. 지우고 고전적 범죄 체계 또는 결과반같이 이론론의 입장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이 되려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객관적 요소만 구비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고 봤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나쁜 결과가 있다라면 결과반가치가 도출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결과반가치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반가치가 있으면 위법화도 가는 거고 결과반가치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반가치만 없으면 돼요. 상황, 행위, 양자 사이의 상당성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어서 상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연방위 사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우연찮은 기회에 A를 죽였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돼버린 거죠. 우연찮은 기회에 정당방위가 돼버렸다. 알고 보았더니 A가 먼저 갑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A는 갑을 죽이려고 했다.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A가 갑을 죽이려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갑은 A를 죽였고 정당방위 행위를 했고 양자 사이에 상당성이 있다면 결과반가치가 탈락돼 버리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버릴 거고 결론은 뭐가 된다? 무죄가 돼 버리겠죠. 따라서 무죄라는 견해라는 말은
고전적 범죄 체결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 결과반 같이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다 지워버리고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를 하면 금방 되는 부분인데 일 겁먹고 계속 미루면 끝도 없이 안 풀리죠. 먼저 1번 지문 가보시면 범죄 성립에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옳은 지문이죠. 이거 우리는 결과반가치 이론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결과반가치만 탈락시켜버리면 위법성이 조각되게 될 것이고 무죄가 될 것이다.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정당화 요건은 감경으로서의 기능만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거는 무죄라는 견해, 결과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게 된 설명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에 따르는 견해예요. 불능미수범설. 불능미수범설의 견해는 논리 가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방위의사가 없잖아요. 방위의사가.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가 도출되었고 이 두 가지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되고 상황, 행위, 상당성이 있으니까 결과반가치는 탈락돼 버리지만 방위의사가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 긴급피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급피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위의사가 없으니까 행위반가치는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을 하면 적어도 결과반가치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적어도 위험성은 있으니까 불능미수처럼 해석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한 요건은 기수범 처벌의 감경으로서의 가능성, 즉 불능미수범처럼 미수처럼 강경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 이거는 불능미수범설을 취하게 되었을 때의 주장입니다. 설명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은 지금 묻고자 하는 무죄라는 견해, 결과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이 맞습니다. 정당화 사정에 대한 존재, 상황, 행위, 상당성만 있으면 결과반가치를 조각하게 될 것이고 상쇄하게 될 것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작용된다. 옳은 지문.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것도 역시 결과반가치 이론론 무죄설의 입장입니다.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게 칠판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결과반가치 이론론까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자,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간계. 갑이 A를 찔러서 죽였고 인간계 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되면 결과반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결과반가치만 탈락시키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던 없던, 방위의사가 있던 없던 불문하고 상황, 행위, 상당성,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객관적 사유만 인정이 되면 결과반가치를 탈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리고 무죄가 돼버립니다. 방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에요. 18번 가봅시다. 위법성 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지문, 김본양 사건이죠. 12살 때부터 수년에 걸쳐가지고 의붓아버지한테 강간 등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김본양이 아버지를 죽일 당시에는 강간을 당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게 과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침해에 뭐가 있어야 되죠?
현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판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강간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으니까 일명 지속된 위험에 대한 문제로서 다시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또 강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무엇은 있다? 현재성은 있다고 보자. 하지만 정조를 유린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굳이 생명을 앗아갈 필요는 있겠느냐? 상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술됨으로써 오답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2번 지문 갑시다.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A도 갑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뭐죠? 좀 전에 봤던 우연방위 살해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두 가지죠. 기수범설 또는 불능미수범설을 말한다. 기수범설 또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불효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3번 지문, 최근에 가장 핫한 지문 중에 하나죠. 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최근에 출제되었고 올해 경찰직 시험에서도 연이어서 출제가 되어버렸다. 현재의 침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판례는 최신 판례고 아직 사실관계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사실관계까지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A가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E라는 직원, F라는 직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A라는 사장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B, C, D, 기타 등등 직원들한테 제조하지 말고 공장에서 물건 제조하지 말고 나가서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B, C, D, 기타 등등이 사장을 찾아가서 복도에서 항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장이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B를 때렸고 C를 때렸어요. 그래서 옮겨 붙는 과정에 A가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A는 넘어지지 않았다면 E도 때렸을 거고 F도 때렸을 거고 지나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때렸을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갑이라는 피고인이 A라는 사람을 폭행을 가했습니다.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이 A라는 사장은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B 때리고 C 때리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나서 누굴 때렸겠습니까? E도 때렸고 F도 때렸고 기타 등을 계속 때렸겠죠. 따라서 중단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때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힌트를 줬습니다. 1년의 연속된 행위. A가 B 때리고 C 때리고 계속 E 때리고 F 때리고 계속 직원들을 때렸을 것이다. 중단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사 중단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가 침해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수에 이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가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침해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4번 질문 갑시다. 구의원 선거사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의리 끝에 가시면 다른 후보자 갑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 즉 진실한 사실이었고 선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방하는 발언,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조?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추각되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위법성이 추각되니까. 따라서 갑이 물리력으로 을의 연설을 중단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다 없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 19번 갑시다. 갑은 지문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죠. 불신검문, 운전면허증까지 다 교부했어요.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게 과연 적법한 체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분증도 교부했고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고 주변에 주민들도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있으니까 불법 체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는 정당방위가 돼버릴 것이고 아울러서 무엇도 될 수 없다. 공직방도 될 수가 없겠죠. 적법한 고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나번짐은 싸움에 대한 문제죠. 원칙과 예외로 정리를 하자.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가행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초, 외, 중이죠. 초, 외, 중이 뭐죠? 예외적으로 싸움인 경우라 할지라도 초는 뭡니까? 초과된 공격. 갑자기 상대방이 칼을 들은다든지 강목을 꺼낸다든지 초과된 공격이나 외는 뭐죠? 외견상 싸움 또는 외형상 싸움입니다. 싸움처럼 보이겠지만 1대 다수의 문제였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고 중은 뭐죠? 중지 후에 재침입.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다시 침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외중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갑시다. 정당방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 행위도 모두 포함이 될 것이고 양자 사이에 다만 상당성은 구비를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 나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어떤 경우죠?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 그러자 피해자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피고인 와이프한테 정당방위나 가행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피해자가 먼저 폭행, 협박 등을 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일단 부부관계라고 봐야 될 것이고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니까 정당방위가 제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굳이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상당성을 구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방위도 안 되고 가행방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번 지문은 틀린 지문. 마지막 20번 문제 가봅시다. 1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뭐죠? 직장 폐쇄인데 어떤 직장 폐쇄? 적법한 직장 폐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를 하게 된다면 A 등과 같은 근로자들은 당연해서 공장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태거불응죄가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다라면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뻗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갑이라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을 폭행, 협박을 가하게 되었다면 정당방위 등이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12년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빈출되는 지문 아니지만 역시 경찰직 기출인데 이 지문을 제가 굳이 가져와서 적은 이유는 재산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목에 대한 문제하고 수목, 농작물에 대한 문제는 민법상 법리가 전혀 다르죠. 수목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수목을 심으면 수목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수목에서 열린 과실, 나무에서 열린 감나무에서 열린 감이라든지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라든지 그러한 과실도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식지한 사람,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하에 따라서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재산죄에 대한 성립 여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경작자가 피고인이에요. 그럼 이 보리는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라 피고인 거잖아요. 피고인 거. 그런데 토지 매수자가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겠죠. 3번 질문 갑시다. 18년도 경찰직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이죠. 사실관계 자체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법리 자체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색깔을 잠깐 바꾸고, 자, 갑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A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흉폭해지고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날도 A라는 오빠가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동생이었던 피고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빠 등 뒤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행위예요. 여기까지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을 풀어줘야죠. 그런데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갑이 계속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제2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하나,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 하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라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과잉방위처럼 해석을 하자 정도를 초과했다라고 보자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가시면 첫 번째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고 두 번째 행위는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인데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뭘로 보자고? 과잉방위처럼 해석을 하자. 근데 실제 사실관계가 지금 밑에 있는 4번 지문처럼 새벽 5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조도 적용될 수 있다? 21조 제3항에 대한 문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마지막으로 4번 지문.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21조 제2항 가잉방위에 대한 효과죠. 21조 제3항이 되면 1항과 마찬가지로 벌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조문 문제로서 4번 지문은 틀렸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냅시다. 21조 제3항은 어디에 적용된다?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자구행위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21조 제3항이 준용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회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